수술실 문이 닫히기 직전 보호자 서명이 필요하다는 말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바로 보호자 서명하셔야 합니다. 그 순간 가족의 말 한마디가 며느리를 복도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남의 집사람은 빠지세요. 서명은 우리가 합니다. 그런데 시스템 화면에 뜬 이름은 달랐습니다. 현재 등록된 보호자는 이수진 씨입니다. 제가 보호자입니다. 병원 복도는 숨조차 쉬기 어려울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수술실 문 앞에서 내쫓긴 며느리, 그리고 시스템 화면에 떠오른 보호자 이름.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 사이에서 권한은 누구의 손에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는 어느 집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수술동의 한 장으로 뒤집힌 가족의 기록입니다. 이런 현실 같은 가족 드라마가 좋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그날 수술실 문이 닫히기 직전부터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 순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서울 한복판 종합병원 응급동 복도에는 소독약 냄새와 함께 긴장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로 간호사들이 빠르게 오가고 있었고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온 박성호의 구두 소리가 복도 바닥에 거칠게 울렸습니다. 뒤따라 들어온 박미영은 핸드백을 가슴에 꼭 안은 채 숨을 몰아쉬고 있었죠. 어머니 상태가 어떻게 된 거야? 박성호가 간호사 데스크 앞에서 목소리를 높였지만 간호사는 모니터를 확인하며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현재 검사 결과를 확인 중이고요. 담당 의료진이 곧 나오실 겁니다. 보호자분은 대기실에서 잠시 기다려주세요. 박성호는 대기실로 향하면서도 연신 복도 안쪽을 살폈습니다. 그때 복도 끝 응급처치실 앞 의자에 이수진이 앉아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죠. 이수진은 무릎 위에 서류 봉투를 올려놓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미영이 먼저 이수진을 발견하고는 빠르게 다가갔습니다. 언니, 어머니 언제부터 여기 계셨어요? 이수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 밑에 짙은 그림자가 내려앉아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죠. 하지만 이수진은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새벽 4시쯤이요. 어머니가 갑자기 복통을 호소하셔서 바로 데려왔어요. 새벽 4시? 그걸 왜 이제야 연락한 거야? 박성호가 뒤에서 끼어들며 이수진을 내려다봤습니다. 이수진은 대답 대신 서류 봉투를 꺼내 무릎 위에 펼쳤고 그 안에는 검사 결과지와 응급진료 기록이 빼곡하게 들어 있었습니다. 연락은 새벽 5시에 드렸어요. 전화를 안 받으셨죠? 박성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확인하자 부재중 통화 3건이 찍혀 있었죠. 하지만 박성호는 그 화면을 빠르게 꺼버리며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머니는 어떤 상태야? 수술이 필요한 거야, 아닌 거야? 그 순간 응급처치실 문이 열리면서 담당 외과의가 걸어 나왔습니다. 흰 가운 위로 마스크를 턱 밑에 내린 채 손에 들린 차트를 한번 훑어본 뒤 입을 열었죠. 김정숙 환자 보호자분이시죠. 검사 결과 담낭에 급성 염증이 확인됐고 천공 위험이 있어서 오늘 안으로 수술을 진행해야 합니다. 수술 전 동의서 서명이 필요합니다. 박성호가 한 발 앞으로 나서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제가 장남입니다. 동의서 주십시오. 외과의는 차트를 한 번 더 확인하더니 고개를 살짝 갸웃했습니다. 그리고 옆에 서 있던 수간호사에게 시선을 보냈죠. 수간호사가 모니터 화면을 돌려 의료진 쪽에서 확인한 뒤 외과의에게 작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전했습니다. 잠깐만요. 외과의가 박성호의 손을 잡지 않은 채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복도의 공기가 묘하게 바뀌었고
박미영은 핸드백을 쥔 손에 힘을 주며 외과의를 바라봤죠. 현재 시스템에 등록된 김정숙 환자의 법적 보호자가 있습니다. 박성호가 미간을 좁혔습니다. 그게 저 아닙니까? 장남이라고 말씀드렸잖습니다. 외과의는 수간호사가 돌려준 모니터를 한 번 더 확인한 뒤 복도에 서 있는 세 사람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시선이 의자에 앉아 있는 이수진에게 멈췄죠. 현재 등록된 보호자는 이수진님입니다. 복도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형광등 불빛만이 차갑게 내려앉았고 어딘가에서 들려오던 모니터 경보음마저 멀어지는 것 같았죠. 박성호의 손이 허공에서 멈춘 채 천천히 내려왔고 박미영은 이수진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수진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서류 봉투를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시선을 바닥에 고정한 상태였죠. 떨리던 손가락이 멈춰 있었고 입술은 꾹 다문 채 어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요? 박성호의 목소리가 복도에 낮게 깔렸습니다. 하지만 외과의는 감정에 반응하지 않고 차트를 덮으며 사무적으로 말했죠. 보호자 등록은 환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지정된 것입니다. 수술 동의서는 등록된 보호자만 서명할 수 있습니다. 박미영이 이수진 쪽으로 두 걸음 다가서며 날카로운 시선을 내리꽂았습니다. 언니,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설명 좀 해봐요. 이수진은 여전히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다만 무릎 위에 서류 봉투를 천천히 닫으며 입술을 한번 깨물었을 뿐이었죠. 그 침묵이 복도를 더 무겁게 눌렀고 박성호는 외과의를 향해 다시 한번 입을 열었습니다. 이건 분명 착오입니다. 확인 다시 해주십시오. 외과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두 차례 확인했습니다. 시스템상 보호자는 이수진 님이 맞습니다. 박성호의 턱이 단단하게 굳었습니다. 주먹을 쥔 손이 양옆으로 내려왔고 눈빛은 이수진을 향해 천천히 돌아갔죠. 이수진은 그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복도 한가운데에서 마주쳤고 그 사이를 가르는 것은 어떤 말도 아닌 긴 정적이었습니다. 6달 전 김정숙이 처음 병원을 찾았던 날은 유난히 바람이 차가운 가을 아침이었습니다. 이수진은 현관 앞에서 김정숙의 외투 단추를 하나하나 잠가드리고 있었고 김정숙은 그 손길이 불편한 듯 고개를 돌리면서도 뿌리치지는 않았죠. 병원까지 안 가도 돼. 소화가 좀 안 될 뿐이야. 김정숙은 입버릇처럼 괜찮다는 말을 반복했지만 이수진은 며칠째 식사를 거의 못하는 시어머니의 얼굴색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광대뼈 아래로 살이 빠져 있었고 눈 밑에는 잠을 제대로 못 잔 흔적이 짙게 남아 있었죠. 이수진은 대답 대신 현관문을 열어 잡아주었고 김정숙은 한숨을 한번 내쉬고는 천천히 문 밖으로 나섰습니다. 병원 접수 창구에서부터 일이 시작됐습니다. 접수를 하고 대기번호를 받고 진료실 앞에서 이름이 불릴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이수진은 김정숙의 과거 진료 기록을 정리해 가져온 서류를 무릎 위에 펼쳐놓고 있었죠. 김정숙은 대기실 의자에 등을 기대며 이수진이 서류를 넘기는 손끝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성우한테는 말했어? 이수진이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어젯밤에 전화드렸어요. 오늘 오전에 진료 있다고요. 뭐라고 하던? 이번 주 출장이라 어렵다고 하셨어요. 김정숙은 그 말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시선을 대기실 천장으로 올렸을 뿐이었고 입술이 살짝 움직였지만 어떤 소리도 나오지 않았죠. 이수진은 그 표정을 곁눈으로 확인하면서도 내색하지 않고 서류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진료실에 들어가자 담당 내과의는 김정숙의 복부를 촉진한 뒤 몇 가지 검사를 추가로 지시했습니다. 혈액 검사,
복부 초음파, 그리고 필요에 따라 내시경까지 진행할 수 있다는 설명이 이어졌죠. 김정숙은 검사 항목이 늘어날 때마다 얼굴이 조금씩 굳어졌고 이수진은 의사의 설명을 메모하면서 하나하나 되물었습니다. 초음파 결과가 나오기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내시경은 금식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다음 검사 날짜를 오늘 잡을 수 있을까요? 김정숙은 진료실을 나서면서 이수진의 팔을 살짝 잡았습니다. 이렇게까지 안 해도 돼. 약 좀 먹으면 나아질 거야. 이수진은 시어머니의 손을 가볍게 감싸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검사는 받아두셔야죠. 결과 보고 아무것도 아니면 그때 안심하시면 돼요. 그날 이후로 병원 일정은 이수진의 생활 속에 깊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격주로 잡힌 외래 진료에 맞춰 김정숙을 데려오는 일 검사 전날 금식 여부를 확인하고 아침 일찍 병원으로 출발하는 일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서 약을 수령하고 복용 시간표를 만들어두는 일까지 전부 이수진의 손을 거쳤죠. 박성호에게는 매번 진료 결과를 문자로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읽었다는 표시라도 있었지만 2달째 접어들면서 답장이 아예 사라졌습니다. 이수진이 직접 전화를 걸면 박성호는 항상 같은 말을 반복했죠. 이번 달 프로젝트가 좀 크거든. 다음 달에는 내가 한번 가볼게. 그 다음 달이라는 시간은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3달째 접어들었을 때 김정숙의 상태는 눈에 띄게 나빠지기 시작했죠. 소화불량으로 시작된 증상이 오른쪽 복부 통증으로 번졌고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이수진은 야간에 김정숙의 방문 앞을 지나다 새어나오는 신음소리를 듣고 문을 두드리곤 했는데 김정숙은 언제나 이불을 턱까지 끌어올린 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잠이 안 와서 그래. 그 말을 믿지 않았지만 이수진은 억지로 캐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음 진료일을 앞당겨 예약하고 담당 내과의에게 야간 통증이 잦아졌다는 내용을 미리 전달해 두었죠. 4달째가 되자 검사 항목은 더 늘어났고 약값도 만만치 않게 불어났습니다. 이수진은 김정숙의 치료비를 정리한 내역을 박성호에게 보냈지만 돌아온 건 짧은 문자 한 줄이었습니다. 확인했어. 나중에 정리하자. 이수진은 그 문자를 읽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부엌 식탁에 앉아 김정숙의 다음 달 검사 일정을 달력에 옮겨 적으면서 손끝이 잠깐 멈추었죠. 하지만 이수진은 곧 펜을 다시 움직였고 날짜 옆에 검사 항목과 금식 여부를 빼곡하게 적어 넣었습니다. 5달째 김정숙은 병원 대기실에서 이수진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성우는 요즘 어떻게 지내? 이수진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무릎 위에 서리를 한번 내려다본 뒤 평소와 같은 목소리로 대답했죠. 바쁘신 것 같아요. 연말 마무리 때문에요. 김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대기실 바닥 어딘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수진은 그 시선을 따라가다 고개를 돌렸고 두 사람 사이에 잠깐의 침묵이 내려앉았죠. 그 침묵 속에서 김정숙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하다, 수진아. 이수진은 고개를 돌려 김정숙을 바라봤습니다. 김정숙의 눈가에 얇은 물기가 번져 있었지만 눈물이 흘러내리기 전에 김정숙은 손등으로 눈 밑을 훔쳤죠. 이수진은 아무 말 없이 김정숙의 손을 잡았고 두 사람은 대기 번호가 호명될 때까지 그 자세로 앉아 있었습니다. 6달이 채워지던 날 이수진의 휴대폰에는 병원 일정, 약 수령 기록, 검사 결과, 사진, 의사 상담 메모가 빼곡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반면 박성호와의 통화 기록은 한 달에 한두 건으로 줄어 있었고 마지막 통화는 3주 전이었죠.
이수진은 그 기록을 스크롤하다 멈추었고 화면을 꺼버린 뒤 김정숙의 저녁 약을 준비하러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6달째의 어느 새벽 김정숙이 복통으로 쓰러졌고 이수진은 구급차를 부르며 박성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은 5번 울렸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죠. 이수진은 혼자 구급차에 올라 김정숙의 손을 잡았고 병원 응급실 접수 창구에서 자신의 이름을 적어 넣었습니다. 김정숙이 처음 입원실에 들어간 건 간병이 석 달째에 접어들었을 무렵이었습니다. 외래 진료만으로는 통증 관리가 어려워졌고 담당 내과의는 정밀 검사를 위해 최소 일주일 입원을 권했죠. 이수진은 입원 수속을 마친 뒤 병실 한쪽 보호자 의자에 작은 가방을 내려놓았고 김정숙은 병상에 누운 채 창밖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미영이한테는 알렸어? 이수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보호자 침대 시트를 펼쳤습니다. 어제 문자 드렸어요. 오늘 입원한다고요. 김정숙은 그 말에 고개만 살짝 돌렸을 뿐 더 묻지 않았습니다. 이수진도 그 이상을 말하지 않았고 병실에는 수액이 떨어지는 소리만 고르게 울렸죠. 박미영이 병실에 나타난 건 입원 사흘째 오후였습니다. 손에는 과일 한 봉지를 들고 있었고 병실 문을 열자마자 김정숙의 얼굴부터 살폈죠. 하지만 시선은 곧바로 병실 한쪽에 놓인 이수진의 가방과 보호자 침대 위의 담요로 옮겨갔습니다. 언니가 여기서 자고 있는 거예요? 이수진은 김정숙의 물컵을 정리하던 손을 멈추고 돌아봤습니다. 네. 밤에 어머니 상태가 불안정하셔서요. 박미영은 과일 봉지를 침대 옆 탁자 위에 올려놓으며 김정숙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김정숙은 박미영을 보자 살짝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오래가지 않았죠. 박미영이 병상 옆에 앉으며 꺼낸 말이 분위기를 바꿔놓았기 때문입니다. 엄마, 간병인 한 명 쓰는 게 낫지 않아요? 언니도 계속 여기 있을 수는 없잖아요. 김정숙이 이불 끝을 만지작거리며 대답했습니다. 간병인은 비싸다. 수진이가 해주겠다는데 뭘. 그래도 전문 간병인이 낫죠. 밤새 돌보는 것도 체력이 필요한 일이에요. 이수진은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다가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간병인 비용이 하루에 상당하더라고요. 입원 기간이 길어지면 부담이 꽤 될 수 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동안은 제가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박미영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과일 봉지를 풀던 손을 멈추더니 이수진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죠. 그건 그렇다 쳐도 치료비는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형부한테 다 말한 거예요? 이수진은 잠깐 뜸을 들이다 대답했습니다. 결과랑 비용은 매번 보내드리고 있어요. 답장은 잘 안 오시지만요. 그 한마디가 병실 공기를 무겁게 눌렀습니다. 박미영은 눈을 가늘게 좁히더니 한숨을 내쉬며 자리에서 일어났고 창가 쪽으로 몇 걸음 옮긴 뒤 돌아서며 입을 열었죠. 언니, 솔직히 말할게요. 간병비 얘기가 나온 김에 하는 말인데 며느리가 시어머니 돌보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걸 비용으로 따지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이수진의 손이 물컵 위에서 멈췄습니다. 시선은 물컵에 고정한 채 입술을 한번 다물었다 열었지만 바로 말이 나오지 않았죠. 그 사이를 박미영이 다시 채웠습니다. 우리 엄마 아플 때 옆에 있는 게 그렇게 부담이에요? 가족이 아프면 가족이 돌보는 거지. 그걸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형부가 바빠서 못 오는 건 형부 사정이 있는 거고 그 자리를 언니가 채워주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이수진은 그제야 고개를 들어 박미영을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고 이수진의 입가에 힘이 들어간 게 보였죠. 하지만 이수진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미영 씨,
저는 비용을 따지겠다는 게 아니에요. 다만 상황을 함께 알고 있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함께 알고 있으면 뭐가 달라지는데요? 결국 여기서 밤새 있는 건 언니잖아요. 형부가 와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언니가 하는 게 맞는 거예요. 박미영의 목소리에는 날이 서 있었지만 그 안에는 일종의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신이 하는 말이 당연한 사실이라는 듯 고개까지 살짝 끄덕이며 말을 이었죠. 솔직히 간병인 쓸 돈이면 치료비에 보태는 게 낫지 않아요? 언니가 여기 있으면 그 돈이 절약되는 거잖아요. 이수진의 손가락이 물컵을 감싼 채 하얗게 힘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입 밖으로 나온 건 반박이 아니라 짧은 한마디였죠. 네, 알겠어요. 그 두 글자가 병실을 채운 뒤 이수진은 고개를 돌려 김정숙을 바라봤습니다. 김정숙은 이불 위로 두 손을 포갠 채 창밖을 향해 고개를 돌리고 있었죠. 귀가 붉어져 있었고 입술이 꼭 다물려 있었습니다. 박미영의 말을 처음부터 끝까지 들었다는 뜻이었지만 김정숙은 어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미영은 그 침묵을 동의로 받아들인 듯 가방을 집어들며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나 먼저 갈게요. 엄마, 과일 좀 드시고. 언니, 필요한 거 있으면 연락하고요. 병실 문이 닫히자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수액 떨어지는 소리가 다시 또렷해졌고 창밖으로 늦은 오후의 햇빛이 비스듬히 들어왔죠. 이수진은 김정숙 쪽으로 다가가 이불 끝을 여며들였지만 김정숙은 여전히 고개를 돌린 채였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김정숙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낮았고 그 안에 떨림이 섞여 있었죠. 다 들었다. 이수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불을 여미던 손을 거두고 보호자 의자에 천천히 앉았을 뿐이었죠. 김정숙은 그제야 고개를 돌려 이수진을 바라봤습니다. 눈가에 물기가 고여 있었지만 흘러내리지는 않았고 입술이 한번 떨린 뒤에야 다음 말이 나왔습니다. 내가 미안해야 할 사람이 누군지는 알아. 이수진은 김정숙의 시선을 받아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가 미안해하실 일 아니에요. 김정숙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고 이수진도 보호자 의자에 등을 기댄 채 눈을 감았죠. 병실 안에는 두 사람의 호흡 소리와 수액 떨어지는 소리만 남았고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오는 늦은 오후의 빛이 점점 기울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김정숙은 좀처럼 잠들지 못했습니다. 보호자 의자에서 이수진이 얇은 담요를 덮고 몸을 웅크린 채 잠든 것을 확인한 뒤에도 김정숙의 눈은 천장에 고정된 채 감기지 않았죠. 병실 복도에서 간호사들의 발소리가 규칙적으로 지나갔고 수액줄 끝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가 어둠 속에서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김정숙은 고개를 옆으로 돌려 이수진을 바라봤습니다. 보호자 의자는 등받이가 짧아서 목이 꺾인 자세로 잠들 수밖에 없었고 이수진의 어깨는 담요 밖으로 빠져나와 있었죠. 그 모습을 보는 김정숙의 입술이 한 번 떨렸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불 위에 올려놓은 두 손을 천천히 깍지 끼며 김정숙은 낮에 박미영이 했던 말을 하나하나 되짚었죠. 며느리가 하는 게 당연하다는 말. 비용을 따지기 시작하면 끝이 없다는 말. 그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 때마다 김정숙의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당연하다는 단어가 유독 가슴 한쪽을 눌렀고 그 무게 아래에서 김정숙은 자신이 오랫동안 외면해온 질문 하나와 마주했죠. 끝까지 옆에 있을 사람이 누구인가? 그 질문은 낯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번 초기부터 어렴풋이 떠올랐던 생각이었지만 김정숙은 그때마다 의식적으로 밀어냈죠. 아들이 올 거라고, 바빠서 그런 거라고,
시간이 지나면 달라질 거라고 스스로를 달래왔습니다. 하지만 석 달이 지나도 박성호의 병문안은 손에 꼽을 정도였고 매번 병실에 들어서는 발소리는 이수진의 것이었죠. 다음 날 아침 김정숙은 이수진이 아침 약을 가지러 간호사실에 간 사이 병상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침대 옆 탁자 위에 놓인 병원 안내 책자를 손으로 더듬어 집어들었고 페이지를 넘기다가 환자 권리 안내 항목에서 손이 멈췄죠. 거기에는 보호자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절차가 간략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김정숙은 그 페이지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글씨가 작아서 눈을 가늘게 떠야 했지만 핵심 내용은 명확했죠. 환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법적 보호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며 해당 절차는 병원 상담실에서 진행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김정숙은 안내 책자를 다시 탁자 위에 내려놓았고 이수진이 약을 들고 돌아왔을 때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이불 속에 누워 있었죠. 이틀이 더 지났습니다. 그 이틀 동안 김정숙은 평소보다 말이 줄었고 이수진이 약을 건네거나 물을 따라줄 때마다 유난히 오래 이수진의 얼굴을 들여다봤죠. 이수진은 그 시선이 신경 쓰였지만 내색하지 않았고 김정숙도 특별한 말을 꺼내지는 않았습니다. 변화가 찾아온 건 이번 열흘째 오후였습니다. 이수진이 보험 서류를 정리하러 원무과에 잠깐 내려간 사이 김정숙은 병상에서 몸을 일으켜 슬리퍼를 신었습니다. 수액 거치대를 한 손으로 잡고 병실 문을 열었을 때 복도에는 오후의 한가한 정적이 깔려 있었죠. 김정숙은 간호사실 옆 벽면에 붙은 안내판을 천천히 읽어 내려갔고 환자 상담실이라는 표시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상담실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사회복지사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이름표에는 최은정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고 김정숙을 보더니 수액 거치대를 먼저 안쪽으로 밀어 넣어 주었죠. 김정숙 환자분이시죠? 어디 불편하신 데가 있으세요? 김정숙은 상담실 의자에 천천히 앉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픈 데 때문에 온 건 아니에요. 최은정은 서류를 한쪽으로 치우고 김정숙 쪽으로 의자를 돌렸습니다. 김정숙은 잠시 망설이듯 손을 무릎 위에 포갠 채 시선을 내리깔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죠. 보호자를 바꿀 수 있다고 들었어요. 최은정이 살짝 놀란 듯 눈을 깜빡였지만 곧 차분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환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지정 보호자를 변경하실 수 있어요. 현재 등록된 보호자가 따로 계신가요? 아들이 되어 있을 거예요. 박성호. 최은정이 컴퓨터 화면을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변경을 원하시는 거예요? 김정숙의 손이 무릎 위에서 움직였습니다. 깍지를 풀었다가 다시 끼었고 입술을 한번 다물었다 열었죠. 상담실 안에는 복도 너머 간호사들의 발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고 그 소리가 잦아들고 나서야 김정숙이 다시 말했습니다. 끝까지 책임질 사람한테 맡기고 싶어요. 그 말에는 떨림이 없었습니다. 오랜 시간 안에서 굳어진 무언가가 입 밖으로 나온 것처럼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죠. 최은정은 김정숙의 눈을 잠시 들여다본 뒤 서류함에서 양식 한 장을 꺼냈습니다. 변경하실 보호자 성함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김정숙은 숨을 한번 들이쉬었습니다. 상담실 창문 너머로 오후 햇빛이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고 수액 거치대에 매달린 투명한 줄이 가만히 흔들리고 있었죠. 이수진이요. 며느리예요. 최은정은 양식에 이름을 적어 넣었고 몇 가지 확인 절차를 안내한 뒤 김정숙 앞에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김정숙은 펜을 받아들었지만 바로 서명하지 않았죠. 서류 위에 적힌 자신의 이름과 이수진의 이름을
번갈아 바라보다가 펜 끝을 서명란에 내려놓았습니다. 서명은 천천히 이루어졌습니다. 획 하나하나에 시간이 걸렸고 마지막 획을 그은 뒤에도 김정숙은 펜을 한동안 내려놓지 않았죠. 최은정이 서류를 거두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처리 완료되면 시스템에 바로 반영됩니다. 혹시 이수진님께는 알리셨어요? 김정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이요. 최은정은 더 묻지 않았고 김정숙은 수액 거치대를 잡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상담실 문을 열고 복도로 나섰을 때 저쪽 끝에서 이수진이 서류 봉투를 들고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죠. 이수진은 김정숙이 병실 밖에 나와 있는 것을 보더니 걸음을 빠르게 했고 다가오며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병실에 안 계셔서 깜짝 놀랐잖아요. 김정숙은 이수진의 얼굴을 올려다보며 짧게 웃었습니다. 좀 답답해서 복도 좀 걸었어. 이수진은 의심 없이 김정숙의 팔을 부축하며 병실로 돌아갔고 김정숙은 병상에 다시 누우면서 이수진의 손을 잠깐 잡았습니다. 그 손에 힘이 들어간 것을 이수진은 느꼈지만 김정숙은 아무 설명도 하지 않았죠. 다만 눈을 감으며 낮은 목소리로 한마디를 덧붙였을 뿐이었습니다. 수진아, 고마워. 이수진은 그 말에 살짝 당황한 듯 김정숙을 내려다봤지만 김정숙은 이미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병실 안으로 오후의 빛이 길게 드리워졌고 김정숙의 서명이 담긴 서류는 이미 상담실 서류함 안에서 조용히 처리를 기다리고 있었죠. 응급동 복도의 정적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박성호가 먼저 시선을 끊으며 외과의를 향해 한 걸음 다가섰고 목소리에는 억눌린 분노가 단단하게 깔려 있었죠.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김정숙 환자의 아들이 저입니다. 법적으로도 호적상으로도 장남이 보호자인 게 맞습니다. 외과의는 차트를 가슴 앞에 세운 채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가족관계와 별개로 환자 본인이 지정한 보호자가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의료기관은 등록된 보호자의 동의를 우선으로 따릅니다. 박성호의 턱 근육이 단단하게 움직였습니다. 입을 열려다 다물기를 2번 반복한 뒤 몸을 돌려 이수진을 정면으로 마주봤죠. 이수진은 여전히 의자에서 일어나지 않은 채 서류 봉투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었고 시선은 바닥 어딘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당신이 한 거야? 박성호의 물음은 짧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복도 전체를 눌렀습니다. 이수진은 고개를 들어 박성호를 올려다봤지만 대답하지 않았고 그 침묵이 박성호의 분노를 한층 더 끌어올렸죠. 내가 물어보고 있잖아. 어머니 보호자를 당신 이름으로 바꾼 거냐고. 이수진이 입술을 한번 다물었다 열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어요. 그 한마디에 박성호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한 발 더 다가서며 이수진이 앉아있는 의자 앞까지 거리를 좁혔고 그림자가 이수진의 무릎 위로 짙게 내려앉았죠. 아무것도 안 했다고? 그럼 어머니 보호자가 왜 당신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건데? 그때 박미영이 핸드백을 쥔 채 두 사람 사이로 끼어들었습니다. 박미영의 눈에는 당혹감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고 이수진을 내려다보며 날카롭게 말했죠. 언니, 이게 정말이에요? 어머니 몰래 보호자를 바꿔놓은 거예요? 이수진이 고개를 들어 박미영을 바라봤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흔들리지 않았죠. 어머니가 직접 하신 거예요. 그 말이 복도에 떨어지자 박미영의 입이 벌어진 채 멈췄습니다. 하지만 박성호는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이수진 앞에 선 채 목소리를 더 낮췄습니다. 어머니가 직접? 그렇게 편한 말이 어디 있어? 병원에 혼자 모시면서
뒤에서 서류 조작한 거 아니야? 이수진의 손가락이 서류 봉투 위에서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수진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고 시선을 피하지도 않았죠. 박성호의 눈을 똑바로 올려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조작이 아니에요. 어머니가 상담실에서 직접 서명하셨어요. 박성호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리고 한 손을 뻗어 이수진의 어깨 쪽을 밀어내듯 내저었죠. 나가. 이수진의 어깨가 뒤로 밀렸지만 의자에서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박성호는 한 번 더 손을 내밀며 복도 끝을 가리켰죠. 남의 집 일에 끼어들지 마. 여기서 나가. 그 순간 외과의 옆에 서 있던 수간호사가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보호자 관련 분쟁이 있으시면 원내 절차에 따라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시스템 기록을 함께 확인하시죠. 수간호사가 간호사 데스크 쪽으로 안내하며 모니터 화면을 돌렸습니다. 복도에 서 있던 박성호와 박미영이 데스크 앞으로 다가갔고 이수진은 의자에 앉은 채 그 뒷모습을 바라봤죠. 수간호사가 키보드를 두드리자 화면에 김정숙 환자의 보호자 등록 내역이 떠올랐습니다. 변경일자, 변경사유, 환자 본인 서명 확인, 그리고 지정 보호자 이름. 이수진. 화면이 켜진 채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박성호는 모니터를 들여다본 채 입을 다물었고 박미영은 화면 속 날짜를 손가락으로 짚으며 읽어내려갔죠. 변경일은 김정숙이 입원한 지 열흘째 되던 날이었고 서명란에는 김정숙 본인의 이름이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박미영이 먼저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수진 쪽이 아니라 수간호사를 향해서였죠. 이거 환자분이 직접 서명하신 게 맞아요? 입원 중이셨는데 판단력에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 수간호사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변경 당시 환자분의 의사 확인은 사회복지사가 직접 진행했고 인지 상태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박미영의 입술이 얇게 떨렸지만 더 이상 반박할 말을 찾지 못한 듯 시선을 바닥으로 떨어뜨렸습니다. 박성호는 여전히 모니터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죠. 화면 속 자신의 이름은 이전 보호자 항목에 회색 글씨로 남아 있었고 현재 보호자 항목에는 이수진의 이름이 굵은 글씨로 찍혀 있었습니다. 복도 저쪽에서 다른 환자의 보호자가 지나가며 데스크 쪽을 한번 힐끗 쳐다봤고 간호사 한 명이 서류를 들고 빠르게 지나갔죠. 하지만 데스크 앞에 선 세 사람 주변에는 시간이 멈춘 것처럼 아무 움직임도 없었습니다. 박성호가 천천히 모니터에서 눈을 뗐습니다. 고개를 돌려 복도 끝 의자에 앉아있는 이수진을 바라봤고 이수진은 서류 봉투를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두 사람 사이의 복도가 유난히 길어 보였고 형광등 불빛만이 그 거리를 차갑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박성호의 입이 천천히 열렸지만 소리가 나오기까지 몇 초의 간격이 있었습니다. 그 사이 응급동 어딘가에서 모니터 경보음이 한 번 울렸고 간호사의 빠른 발소리가 반대쪽 복도로 사라졌죠. 그 소리마저 멀어지고 나서야 복도에는 네 사람의 호흡 소리만 남았습니다. 정적을 깨뜨린 건 외과의의 목소리였습니다. 간호사 데스크 뒤쪽에서 차트를 확인하고 돌아온 외과의가 복도에 선 박성호와 박미영, 그리고 의자에 앉아있는 이수진을 한번 둘러본 뒤 입을 열었죠. 보호자 확인은 끝났습니다. 수술 준비가 진행 중이고 동의서 서명이 지연되면 수술 시간도 늦어집니다. 지금 서명해 주셔야 합니다. 그 말이 복도 공기 위에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외과의는 감정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듯 사무적인 표정을 유지한 채 손에 들린 동의서를 앞으로 내밀었죠. 서류 위에는 수술동의 항목이 빼곡하게 인쇄되어 있었고 맨 아래 서명란 옆에 보호자 이름 칸이 비어 있었습니다.
박성호가 외과의를 향해 한 발 다가섰습니다. 제가 서명하면 안 됩니까? 아들입니다. 외과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등록된 보호자만 서명할 수 있습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별도 절차가 필요하고 지금 당장은 진행이 어렵습니다. 박성호의 주먹이 다시 한번 쥐어졌습니다. 하지만 외과의의 시선은 이미 이수진 쪽으로 옮겨가 있었고 이수진은 무릎 위에 서류 봉투를 양손으로 잡은 채 천천히 고개를 들었죠. 외과의가 이수진에게 직접 말했습니다. 이수진님, 수술 동의서에 서명해 주시겠습니까? 이수진이 입술을 한번 다물었다 열었습니다. 대답이 나오기 전에 박성호가 한 걸음 더 다가서며 이수진을 내려다봤죠. 서명하지 마. 이수진의 시선이 박성호에게 닿았습니다. 박성호의 눈에는 분노만이 아니라 어딘가 추궁에 가까운 압박이 서려 있었죠. 목소리를 한 톤 더 낮추며 박성호가 이수진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서명하면 어머니 수술 책임이 전부 당신 몫이 돼. 수술 중에 문제가 생기면 합병증이 오면 그 뒤에 벌어지는 모든 일이 당신 이름으로 남는 거야. 그걸 감당할 수 있어? 이수진의 손가락이 서류 봉투 모서리를 잡은 채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박성호의 말이 허공에 머무는 동안 복도 저쪽에서 간호사가 수술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죠. 시간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소리였습니다. 박미영이 이수진 옆으로 다가서며 한마디를 보탰습니다. 언니, 형부 말이 맞아요. 보호자 서명은 그냥 이름 쓰는 게 아니에요. 수술 중에 무슨 일이 생기면 의사결정을 다 언니가 해야 하는 거예요. 수술 범위를 넓혀야 할 때, 추가 처치가 필요할 때, 그런 판단을 전부 언니가 내려야 한다고요. 이수진은 박미영의 말을 듣는 동안 시선을 바닥으로 떨어뜨렸습니다. 두 손이 무릎 위에서 서류 봉투를 쥐었다 놓기를 반복했고 입술이 떨리는 것을 스스로 느꼈지만 멈출 수가 없었죠. 외과의가 다시 한번 입을 열었습니다. 수술 준비가 마무리 단계입니다. 서명이 더 늦어지면 수술 일정 자체를 재조정해야 합니다. 그 말이 복도에 울린 순간 이수진의 머릿속에서 하나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입원실 병상에서 김정숙이 이수진의 손을 잡았던 순간이었죠. 오후의 빛이 비스듬히 병실로 들어오던 날 김정숙이 눈을 감기 직전에 낮은 목소리로 했던 말이 귀 안쪽에서 다시 울렸습니다. 수진아, 나 좀 부탁한다. 그때 이수진은 그 말의 무게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간병 중에 지친 시어머니가 감사의 인사를 건넨 것이라고만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 이 복도에 서서 보호자 변경 사실을 알게 된 뒤에 그 말을 다시 떠올리자 한 글자 한 글자의 무게가 전혀 달라져 있었습니다. 김정숙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였죠. 보호자 서명란에 이수진의 이름이 올라가면 어떤 상황이 올지, 아들과 딸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수진이 어떤 압박을 받게 될지. 그 모든 걸 알면서도 김정숙은 이수진을 선택했고 부탁한다는 말 한마디에 그 선택의 이유를 전부 담았던 겁니다. 이수진의 떨리던 손이 멈췄습니다. 서류 봉투를 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복도를 바라봤죠. 왼쪽에는 박성호가 턱을 세운 채 서 있었고 오른쪽에는 박미영이 팔짱을 낀 채 이수진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면에는 외과의가 동의서를 손에 들고 기다리고 있었죠. 이수진은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무릎 위에 서류 봉투를 의자 위에 내려놓았고 한 발 한 발 외과의 쪽으로 걸어갔죠. 박성호가 팔을 뻗어 이수진의 앞을 막으려 했지만 이수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명하지 말라고 했잖아. 박성호의 목소리가 복도에 낮게 깔렸습니다. 하지만
이수진은 박성호의 시선을 정면으로 받아내며 지난 6달 동안 한 번도 하지 않았던 말을 입 밖으로 꺼냈죠. 어머니가 저한테 부탁하셨어요. 그 한마디에 박성호의 뻗은 팔이 멈췄습니다. 이수진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고 눈빛도 흔들리지 않았죠. 6달 동안 매일 병원을 오가며 새벽마다 김정숙의 신음소리를 들으며 혼자 약을 수령하고 검사 일정을 잡으며 쌓아온 시간이 그 한마디 안에 전부 담겨 있었습니다. 박성호는 이수진의 눈을 들여다봤습니다. 거기에서 읽어낸 것이 무엇이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뻗었던 팔이 천천히 내려왔고 입술이 한 번 떨린 뒤 다물렸죠. 박미영은 핸드백을 쥔 손에 힘을 주며 한 발 뒤로 물러섰고 복도에는 다시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외과의가 동의서를 이수진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이수진은 서류를 받아들었고 서명란 위에 시선을 고정한 채 서 있었죠. 펜을 쥔 손이 서류 위에 닿기 직전 수술실 쪽에서 간호사가 문을 열며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준비 완료됐습니다. 그 한마디가 복도의 시간을 다시 움직이게 했습니다. 이수진은 펜을 쥔 채 서명란을 내려다보고 있었고 박성호는 두 발 뒤에서 이수진의 등을 바라보고 있었죠. 동의서 위에 빈 서명란이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하얗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펜 끝이 서명란 위에 닿았습니다. 이수진의 손가락 끝에서 시작된 미세한 떨림이 펜대를 타고 올라왔지만 서명란에 내려놓은 첫 획은 흔들리지 않았죠. 이수진은 숨을 한 번 들이쉰 뒤 자신의 이름을 한 글자씩 또렷하게 적어 내려갔습니다. 이, 수, 진. 마지막 획을 그은 뒤에도 펜은 서류 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수진은 자신이 적은 이름을 한번 내려다봤고 그 세 글자가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선명하게 빛나는 것을 확인한 뒤에야 펜을 내려놓았죠. 외과의가 서류를 받아들며 서명을 확인했고 수간호사에게 고개를 끄덕여 보였습니다. 서명 확인됐습니다. 수술 진행하겠습니다. 외과의가 돌아서서 수술실 쪽으로 걸어가는 동안 복도에는 세 사람만 남았습니다. 이수진은 외과의의 등이 수술실 문 안으로 사라지는 것을 바라보며 서 있었고 등 뒤에서 박성호의 호흡 소리가 거칠게 들려왔죠. 끝났어. 박성호의 목소리가 이수진의 등 뒤에서 떨어졌습니다. 이수진은 돌아보지 않았고 박성호는 그 등을 향해 한 걸음 다가서며 다시 입을 열었죠. 어머니 수술이 끝나면 당신하고 나는 남남이야. 그 말이 복도를 관통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박성호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이수진의 발끝까지 닿았고 복도 저편에서 들려오던 기계음마저 잠시 멈춘 것처럼 느껴졌죠. 이수진은 그제야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박성호의 얼굴에는 분노보다 차가운 것이 깔려 있었습니다. 6달 동안 병원에 오지 않았던 사람이, 보호자 자리를 빼앗긴 사람이, 수술 동의서에 자신의 이름을 적지 못한 사람이 내릴 수 있는 가장 냉정한 선언을 입 밖으로 꺼낸 뒤였죠. 이수진은 그 눈을 마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미영이 한 발 앞으로 나서며 이수진을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형부 말 들었죠? 이 일이 끝나면 정리해요. 깔끔하게. 이수진의 시선이 박미영에게 잠깐 닿았다가 다시 복도 끝 수술실 문 쪽으로 옮겨갔습니다. 빨간 불이 켜진 수술 중 표시등이 복도 벽에 붉은 빛을 들이우고 있었고 그 빛이 이수진의 얼굴 한쪽을 희미하게 물들였죠. 네. 이수진의 대답은 그 한 글자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한 글자가 향하는 곳이 박미영의 말에 대한 대답인지 아니면 수술실 안에 있는 김정숙을 향한 것인지는 이수진 본인만이 알고 있었죠. 박미영은 그 대답을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석한 듯
고개를 돌려 박성호를 바라봤고 박성호는 이미 벽에 등을 기댄 채 수술실 문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수술 중 표시등의 붉은 빛이 복도를 물들이고 있는 동안 세 사람은 각기 다른 위치에서 같은 문을 바라보고 있었죠. 박성호는 벽에 기댄 채 팔짱을 끼고 서 있었고 박미영은 대기 의자에 앉아 핸드백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었으며 이수진은 수술실에서 가장 가까운 벽 앞에 서서 한 손을 벽에 대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복도를 지나는 간호사들의 발소리, 어딘가에서 울리는 모니터 경보음, 멀리서 들려오는 엘리베이터 도착 알림음만이 침묵 위를 스쳐 지나갔죠. 그 소리들 사이에서 이수진은 김정숙이 상담실에서 보호자를 변경하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쳤을 때 김정숙이 지었던 짧은 미소, 병상에서 이수진의 손을 잡았던 힘, 그리고 고맙다는 말 뒤에 숨겨져 있었던 결심. 김정숙은 아들을 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끝까지 곁에 있을 사람을 확인한 것이었죠. 그 확인은 사랑이 아니라 현실에서 비롯된 판단이었고 그래서 더 무거웠습니다. 1시간이 지났을 때 박성호가 처음으로 자세를 바꿨습니다. 벽에서 등을 떼고 한 발 앞으로 나서더니 수술실 문 쪽을 향해 몇 걸음 걸었죠. 하지만 문 앞에 다다르기 전에 멈춰섰고 그 자리에서 고개를 숙인 채 바닥을 내려다봤습니다. 주먹을 쥐었던 손이 풀려 있었고 어깨가 미세하게 내려앉아 있었죠. 그 순간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외과의가 마스크를 벗으며 나왔고 세 사람의 시선이 동시에 외과의에게 쏠렸죠. 외과의는 장갑을 벗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담낭 절제를 진행했고 천공 직전이었지만 다행히 추가 손상은 없었습니다. 회복실에서 마취가 풀리면 병실로 옮길 예정입니다. 이수진의 무릎에서 힘이 빠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벽에 기대고 있던 손에 순간적으로 체중이 실렸고 숨을 크게 한번 내쉬자 어깨가 떨렸죠. 하지만 이수진은 주저앉지 않았고 떨리는 다리를 버틴 채 외과의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외과의가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서는 사이 박성호는 외과의를 불러 세우지 않았습니다. 수술 결과를 묻지도 추가 설명을 요청하지도 않았죠. 다만 수술실 문이 다시 닫히는 것을 바라보며 제자리에 서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수술실 문 위의 표시등이 꺼졌습니다. 붉은 빛이 사라지자 복도는 다시 형광등의 차가운 백색으로 돌아왔고 세 사람의 얼굴 위에 드리워져 있던 붉은 기운도 함께 거쳤죠. 그 빛이 사라진 자리에 남은 것은 안도가 아니었습니다. 수술은 끝났지만 수술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세 사람 사이에 어떤 문도 같이 닫혔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죠. 박성호가 벽에서 완전히 몸을 뗐습니다. 주머니에 두 손을 넣은 채 복도 끝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고 박미영이 핸드백을 들고 일어나 박성호의 뒤를 따랐죠. 두 사람의 발소리가 복도에 울렸지만 어느 쪽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수진은 그 발소리가 멀어지는 것을 등 뒤로 들으며 수술실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고 그 소리가 완전히 사라진 뒤에야 복도에는 이수진 혼자만 남았죠. 이수진은 수술실 문에 한 손을 가만히 올려놓았습니다. 차가운 금속 표면 너머로 김정숙이 마취에서 깨어나고 있을 거라는 사실이 유일하게 이수진을 그 자리에 서 있게 하는 이유였습니다. 김정숙이 병실로 옮겨진 건 수술이 끝나고 3시간이 지난 뒤였습니다. 회복실에서 마취가 풀리는 동안 이수진은 복도 의자에 앉아 기다렸고 간호사가 병실 번호를 알려주자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났죠. 병실 문을 열었을 때
김정숙은 침대 위에 누운 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얼굴색은 창백했지만 호흡은 안정되어 있었고 수액줄이 팔에 연결된 채 규칙적으로 떨어지고 있었죠. 이수진은 보호자 의자를 침대 옆으로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김정숙의 이불 끝을 여며들이고 침대 옆 탁자 위에 물컵과 수건을 정리해 놓았죠. 그리고 김정숙의 손등 위에 자신의 손을 가만히 올려놓은 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기울어 병실 안으로 늦은 오후의 빛이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고 그 빛은 6달 전 김정숙이 처음 입원했던 날과 똑같은 각도로 기울어져 있었죠. 김정숙이 눈을 뜬 건 해가 완전히 진 뒤였습니다. 천장을 향해 멍하니 시선을 올리다가 고개를 옆으로 돌려 이수진을 발견하자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죠.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지만 입모양은 분명했습니다. 수진아. 이수진이 물컵을 들어 김정숙의 입술에 가져다 대었습니다. 김정숙은 물을 한 모금 삼킨 뒤 숨을 고르며 천천히 입을 열었죠. 수술 잘 된 거야? 이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담당 선생님이 잘 끝났다고 하셨어요. 추가 손상도 없고 회복만 잘하시면 된다고요. 김정숙은 그 말을 듣고 눈을 한번 감았다 떴습니다. 안도가 아니라 무언가를 확인한 사람의 표정이었죠. 그리고 다음으로 꺼낸 말은 이수진이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성우하고 미영이는? 이수진의 손이 물컵 위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대답을 고르는 시간이 필요했죠. 하지만 김정숙의 눈이 이수진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기에 이수진은 사실 그대로를 말했습니다. 수술 끝나고 가셨어요. 김정숙은 고개를 돌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한참을 그 자세로 있다가 이불 위에 올려놓은 손을 천천히 쥐었다 폈죠.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불러줘. 이수진은 잠시 김정숙의 얼굴을 들여다봤지만 김정숙의 시선은 천장에 고정된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수진은 휴대폰을 꺼내 박성호에게 전화를 걸었고 신호음이 4번 울린 뒤에야 박성호가 전화를 받았죠. 어머니 깨어나셨어요. 오셔야 할 것 같아요. 통화는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박성호는 아무 대답 없이 전화를 끊었고 이수진은 휴대폰을 무릎 위에 내려놓으며 김정숙을 바라봤죠. 김정숙은 여전히 천장을 보고 있었지만 입가에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박성호와 박미영이 병실에 도착한 건 1시간 뒤였습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온 두 사람은 김정숙의 침대 앞에 섰고 김정숙은 그제야 천장에서 시선을 거두며 두 사람을 바라봤죠. 병실 안에는 침묵이 흘렀고 창밖으로 병원 주차장의 가로등 불빛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김정숙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나가 있어. 박성호의 눈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김정숙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실려 있지 않았죠. 분노도 원망도 서운함도 아닌 그저 건조한 한마디였습니다. 박미영이 한 발 다가서며 입을 열려 했지만 김정숙이 그보다 먼저 시선을 박미영에게 옮기며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너도. 박미영의 입이 벌어진 채 멈췄습니다. 김정숙의 눈에는 눈물도 떨림도 없었죠. 오랫동안 무언가를 품고 있다가 마침내 내려놓은 사람의 표정이었고 그 표정 앞에서 박미영은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박성호가 먼저 몸을 돌렸고 박미영이 그 뒤를 따랐죠. 병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울렸고 두 사람의 발소리가 복도를 따라 멀어져 갔습니다. 병실에는 다시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수액이 떨어지는 소리와 복도 너머 간호사들의 희미한 발소리만이 공기를 채우고 있었죠. 김정숙은 고개를 돌려 이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이수진은 보호자 의자에 앉은 채
김정숙의 시선을 받아내고 있었고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친 채 한동안 어떤 말도 오가지 않았죠. 김정숙이 천천히 손을 뻗어 이수진의 손등을 잡았습니다. 수술 후라 힘이 빠진 손이었지만 거기에는 무언가를 전하려는 의지가 남아 있었죠. 김정숙의 입술이 한 번 떨린 뒤 낮은 목소리가 병실 안을 채웠습니다. 이제 너도 그만해라. 이수진의 눈이 한 번 깜빡였습니다. 김정숙의 손을 잡고 있던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다가 풀렸고 입술이 떨리는 것을 느꼈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죠. 김정숙의 눈가에 얇은 물기가 번졌지만 흘러내리지는 않았습니다. 김정숙은 이수진의 손을 한 번 더 쥐었다가 천천히 놓았고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봤죠. 이수진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한 채 한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김정숙의 손이 떠난 자리에 온기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고 그 온기가 식어가는 동안 이수진은 6달이라는 시간을 마음속으로 접어넣었죠. 그리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며 입을 열었습니다. 보호자 등록 원래대로 돌려놓을게요. 김정숙은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불 위에 올려놓은 손이 한 번 움직였을 뿐이었고 그것이 동의인지 작별인지는 이수진도 알 수 없었죠. 이수진은 침대 옆 탁자 위에 물컵이 제자리에 있는 것을 한번 확인한 뒤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병실 문을 열고 나서는 순간 이수진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고 형광등 불빛만이 긴 통로를 차갑게 비추고 있었죠. 이수진의 발소리가 복도에 울렸지만 그 소리는 어떤 감정도 담고 있지 않았습니다. 복도 끝 엘리베이터 앞에 박성호도 박미영도 서 있지 않았습니다. 가족은 법적으로 연결되어 있었지만 그 연결을 지탱하던 감정은 이미 병실 안에서 마지막 문장과 함께 끊어져 있었죠.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고 이수진은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동안 복도를 한번 바라봤지만 거기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죠. 울음도 원망도 후회도 없었습니다. 정정만이 복도 위에 길게 누워 있었습니다. 수술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날 병원 복도에서 멈춰선 가족의 시간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보호자라는 이름은 남았지만 가족이라는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